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저희는 연예가 소식 그리고 스타들의 이야기 준비해놨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전히 쌀쌀하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쑥 오르겠습니다. 제법 날이 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맑은 하늘 드러난 가운데 대기 건조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졌고요.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건조함은 계속될 예정인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아침 기온이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한낮 최고 기온 14도에서 18도 예상됩니다. 이 낮과 밤의 온도차가 무려 15도 이상 벌어지는 만큼 입고 벗기 편한 외투를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1월 11일 수요일 가래떡데이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연예계 소식하고 스타들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상으로 앞서 보신 저 얘기들 위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눌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최정화 연예 전문기자, 또 배우 김서지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가황 나훈아 씨 얘기. 야, 이거 반가운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맞습니다. 지난 연휴 단 한 번의 방송 출연으로 정말 전국이 세계가 들썩였어요. 네, 제 동포분들까지 정말 감동했었는데 이번 연말에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한다. 이런 소식이 깜짝 발표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아주 반가운 소식을 내놨어요. 네, 이에 소속사 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자는 취지로 국민들을 위해 15년 만에 방송에 출연해 많은 사랑을 받은 나훈아가 이에 보답하고자 연말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공연은 부산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 12월 10일. 자, 부산에서 이틀, 서울에서 3일, 대구에서 3일, 총 8일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좌석 거리제, 이 거리를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럴 에너지가 있을까 싶은데 하루에 2번씩 공연해서 총 16차례 공연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반가우면서도 좀 두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그 좌석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나훈아 씨 콘서트는 티켓팅 경쟁이 치열하기로 유명한데요. 이 티켓팅 경쟁이 나훈아 씨 팬들뿐만 아니라 나훈아 씨 팬들의 그 아들과 딸, 손자, 손녀까지 함께 해야 돼서 티켓팅이 아주 치열하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저 부동산 청약처럼 가점제로 운영이 되든가 이게 저 티켓 오픈하면 바로 매진인데 부모를 모시고 사는 분들은 조금 더 쉽게 끝나는 그런 혜택이 부모님 있어야죠. 두 분을 보내주시는 분들은 가점 얼마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좀 더 포인트 적립처럼. 그렇죠. 제 아이디어 괜찮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거 열면 그냥 매진이었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사실 기자들도 이 나훈아 씨의 콘서트는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훈아 씨의 소신 때문인데요. 가족도 돈 주고 살아, 팬들과 똑같이라는 소신 때문이에요. 실제로 지난해 나훈아 씨의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울 공연이 8분, 그리고 대구 공연은 4분, 부산 공연은 3분 만에 전석 매진이 됐습니다. 올해는요, 또 뭐 60대, 50대 분들뿐만 아니라 2030 세대들까지도 관심이 많아서 일명
피켓팅으로 불리고 있어요. 피 튀긴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티켓을 구하는 것 자체가 이 피를 튀기는 전쟁과 같이 열심히 클릭을 해야 좌석을 구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 정도로 굉장히 작년보다 더 치열해진 티켓 전쟁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근데 2030 세대들에게도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이유 왠지 알 것 같아요. 노래가 하나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요즘 굉장히 2030 세대들 사이에서 가사부터 제목까지 화제를 모으고 있는 노래 테스형인데요. 테스형 같은 경우에는 지난 언택트 방송 직후부터 정말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 음원 사이트에 이 테스형을 청취한 연령 비중을 살펴봤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20대가 33% 그리고 30대가 27%. 그러니까 이미 2030만 거의 뭐 50, 60%를 넘어선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나훈아 씨는 이미 뭐 다수의 인기곡을 보유하고 있는 탑 가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테스형 이 곡이 젊은 세대들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마지막 후렴구 세상이 왜 이래. 사실 맞아요. 일단 이제 전 세대에 우리 모두가 코로나19 처음이었잖아요. 당황스러웠고 이렇게 장기화될지도 몰랐어요. 모두가 좀 우울감이 있고 또 요즘 젊은이들은 뭐 직업 문제, 결혼 문제 어떤 그런 마음의 상처들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나훈아 씨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전해주니까 많은 분들, 특히 젊은 분들까지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다, 뭔가 위로해주는 것 같다, 이래서 인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국 뮤직비디오 그 너튜브라고 하죠. 여기에서도 뮤직비디오 순위 1위를 차지를 했었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뮤직비디오까지 감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나훈아 씨의 테스형이라는 노래는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라고 해요.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가사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노래 분위기가 조금 더 무거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테스형이라고 살짝 바꿔서 아주 친근하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소식 듣고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노트북을 하나 구입을 새로 하려고. 왜요? 피켓팅. 저희 부모님도 꼭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서 이번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젊은 세대인데 집에서 노트북으로 될 줄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좀 이게 큰데 서버 좀 큰데 가서요. 이거 잘 있다가 모르시네. 띠띠띠 딱 이래야 돼요. 안 해봐가지고. 그래도 될까 말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테스형은 우리는 소크라테스잖아요.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해석이 좀 달라요. 히포크라테스. 자,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네. 네, 박사 가수 이미지라는 어떤 수식어가 있었던 가수 홍진영 씨 얘긴데요. 이 홍진영 씨가 2009년에 석사학위 땄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한류를 통한 콘텐츠 산업 동향 연구 이거였는데 조선대 무역학과에서 땄어요. 그리고 또 3년 뒤에 2012년은 박사학위까지 땄었죠. 네, 그런데 최근 석사 논문이 표절이다라는 의혹을 받았고요. 요즘 또 이런 논문을 표절 사이트에서 그 퍼센테이지까지 나올 정도로 검사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홍진영 씨가 이 사이트에 넣어봤더니 표절률이 무려 74%가 나왔다고 합니다. 인용 표기도 미흡했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홍진영 씨가 석사학위를 받았던 지난 2009년이요. 정말 대중들에게 홍진영 씨가 큰 사랑을 받았던 홍진영의 해였다라고 불릴 법한 그런 해였습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 이 학위를 받아서 정말 많은 분들이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본인이 또 이 방송에서 이 학위 딴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흔히 엄친딸이라고 그러죠. 예쁜데 공부까지 잘해 이런 이미지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는데 팬들이 아니 이렇게 바쁜데 언제 땄어? 너 남이 써준 거 아니야? 뭐 그중에서도 교수인 아빠가 써준 거 아니야? 아니면 돈 주고 샀냐? 이런 루머 아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홍진영 씨가 당시 얘기했어요. 아니다. 나는 가수고 사실 잘 나가는 가수잖아요. 강단에 설 생각도 없는데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겠느냐. 절대 아니다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었죠. 연예인을 비롯해서 유명인들의 학위 논란 이거 아주 예민한 부분인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요즘에 홍진영 씨 반응은 어떤 겁니까? 네, 홍진영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난 10여 년을 땀과 눈물을 쏟으며 열심히 살았지만 이런 구설에 오르니 저 또한 속상하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생각하니 제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다. 과한 욕심을 부린 것 같다며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반납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그럼 이 학위 논란에 대해서 조선대학교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일단 논란이 계속되자 조선대에서는 뭐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전에도 조선대에서 이렇게 논문을 반납한 전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고민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홍진영 씨가 반납을 하겠다라고 스스로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런 만큼 논문에 대한 진상조사 작업은 필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학위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후 알게 됐습니다. 학위를 학교에서 취소한다. 네. 근데 홍진영 씨는 반납하겠다 이랬잖아요. 네. 근데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반납한다고 해서 반납되는 게 아니죠. 어. 그건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네. 오히려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 이런 발언부터 시작해서 홍진영 씨가 좀 처음부터 신중하고 또 책임감 있는 태도를 했다면 이렇게 논란이 커졌겠느냐 이런 해석도 있어요. 뭐냐 하면 처음에 아니다. 소속사가 홍진영 씨한테 확인했는데 절대 표절 아니다. 그리고 시기상 맞지도 않는 오류 지적이다. 이렇게 좀 나왔어요. 약간 부인하는 듯한 인상이죠. 네. 그런데 그 바로 같은 학교 조선대 교수가 이 논문 뭐 74%가 아니라 99.9% 표절이다. 이런 식의 폭로가 나오자 그제서야 홍진영 씨가 사과문을 올렸어요. 근데 우리가 사과의 진정성을 느낄 때는 좀 자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방송사 두 곳에서 컴백 무대 가졌고요. 예. 출연하고 있는 예능도 그대로 나왔어요. 하다 보니까 지금 시청자 누리꾼들 뿔났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게 앞으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겠네요. 일단 홍진영 씨 자체로만 보면 워낙 내공이 있는 가수이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가수 활동 전반적으로 다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은 서요. 다만 대중의 싸늘한 시선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이 사과문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공식 사과문에서 뭐 관례라던가 뭐 눈물이라는 단어라던가 아니면 뭐 몇 %라던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사과문을 썼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논지를 흐리는 듯한 부분을 인상을 주거든요. 그리고 뭐 속상하다, 슬프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는데 사실은 사과문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하고 명확히 사과를 하는 것이 가장 담백합니다. 네. 하지만 이번 사과문은 사실 연예부 기자로서 봤을 때는 그리 좋지 않은 사과문이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요. 네, 아무래도 많은 대중들이 표절을 했다는 점에서 한번 실망을 했고 그 이후에 보여줬던 성숙하지 못한 태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젊은 시절에는 제임스 딘 같은 반항아의 이미지로 또 중년 이후에는 정말 우리 아버지 아니야 싶은 친숙한 아버지 이미지로 우리에게 많은 뭐 기쁨과 눈물과 공감을 주었던 배우 송재호 씨가 81세를 일기로 숙한으로 별세를 했습니다. 네. 고인이 되신 송재호 씨, 1959년에 성우로 먼저 데뷔하셨고 1967년에 86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네, KBS 탤런트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배우의 길에 들어서셨죠. 네, 고 송재호 씨가 대중에게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린 건 영화 영자의 전성시대. 이 영화 덕분이었는데요. 사실 이 영화에서 정말 밑바닥에서 갖은 역경을 겪는 영자를 사랑하는 청년 창수 역할을 연기를 했고요. 서울에서만 그 당시에 무려 36만여 명의 관객을 모아서 흥행에 크게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대중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이 고 송재호 씨의 대표작이 드라마 부모님 전상서가 아닐까 싶어요. 특히 매회마다 읽은 그 편지들이 또 시청자로 하여금 가슴에 따뜻한 울림을 주곤 했었죠. 맞습니다. 이 부모님 전상서 속 모습이 송재호 씨 평상시 모습하고 비슷하다. 옛날에 같이 연기하셨던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떤 모습이냐 그럼 그 아버지처럼 온갖 풍파를 겪는데 바깥으로는 내색을 않는 거예요. 그러고 사실 살다 보면 우리 누구나 경제적 어려움 겪잖아요. 송재호 씨도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시기에도 주변에 전혀 내색하지 않고 연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다면 고 송재호 씨가 꼽은
내 인생 최고의 출연작, 그건 뭘까요? 네, 바로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에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신동철 반장 역으로 합류한 고 송재호 씨는 촬영을 하며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출연한 영화 중에 이렇게 정확하게 콘티대로 가고 감독이 디테일하게 터치를 해준 작품은 없었다는 게 그 이유였다고 하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고 송재호 씨는 지난해까지 영화 질투의 역사라는 작품에 출연을 하면서 그냥 정말 노년에도 열심히 연기 열정을 불태운 정말 대표적인 배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품의 뭐 크기라던가 역할이라던가 캐릭터라던가 그러니까 정말 내가 연기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며 가리지 않고 대중에게 자신의 연기를 보여줬던 굉장히 좋은 배우였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네. 고 송재호 씨가 생전에 연기에 대한 생각을 다음과 같은 말로 전달을 한 바가 있어요. 나이가 90이 되더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계속 연기할 수 있는 연기자란 직업을 택한 게 난 후회 없고 행복하다. 네, 그 모습을 정말 많은 대중들이 사랑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연기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취미로 시작한 사격 실력이 선수 수준에 이르러서 1979년 서울 용호구락부 소속 사격연맹의 선수로 등록이 됩니다. 고 송재호 씨는 국제사격연맹 심판 자격증도 갖춰서요. 지난 1986년 아시안게임 사격 종목 국제심판, 그리고 1988년 서울올림픽 사격 종목 보조심판으로도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아직도 얼굴을 떠올려 보면 기억이 딱 나는 것 같아요. 그 푸근한 인상과 웃는 모습, 그 자상함을 정말 많은 대중들이 사랑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영원히 온 국민의 아버지였던 고 송재호 씨를 기억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예계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배우 김서지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타들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스타들의 얘기는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네. 계실 텐데, 자, 연예계 부동산 N 땅 부자입니다. 네. 네, 부동산 자, N 땅 부자. 예. 저희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스타는요. 트리플 천만 배우이자 최연소 1억 배우라고 합니다. 누굴까요? 자, 하정우 씨. 하정우 씨. 아. 네, 2003년 영화 마들렌에서 신민아 씨 남자친구 역으로 데뷔한 이 하정우 씨는 이후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에서 주연 배우로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드라마 히트에서 주연으로 보다 평범하지만 더 매력적인 남자 주인공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이후 영화 추격자로 스타덤에 오른 뒤에 베를린 암살, 터널, 신과 함께 백두산 등에 출연을 하면서 영화마다 대박 행진을 잇는 배우에 등극하게 됩니다. 김영건 씨의 장남이죠? 네. 네. 근데 이제 스타 2세로도 또 유명하고.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렇게 아버지를 뛰어넘는 스타가 된 분들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사실 연예계에서 정말 세 손가락도 아닙니다. 그냥 첫 번째 손가락이에요. 정말 배우 김용건의 아들 하정우가 아니라 믿고 보는 배우 하정우의 아버지 김용건으로 인지도가 바뀐 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김용건 씨 같은 경우는 덕분에 국민 시아버지가 됐죠. 네. 아들 내가 며느리다, 내가 며느리다 이야기하는 바람에 네. 김용건 씨 이제 국민 시아버지로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정우 씨가 데뷔할 때 뭐 아빠 찬스를 쓴 건 아니죠. 네. 전혀 쓰지 않았죠. 네. 그리고 주변에서 아이 뭐 배우 2세니까 연극영화과 가겠지 이런 시선이 싫어서 전공은 다른 전공을 대학에서 공부하고 의외로 배우가 될까 했는데 네. 어머니가 아니 그럴 거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해라 해서 연기 선생님을 학원을 등록해줬어요. 바로 그때 강사로 잘 나가던 이범수 씨. 그 뒤에 이제 중앙대 연극영화과 네. 입학을 하죠. 네. 1학년 말에 이 MBC 공채 탤런트 시험 봤는데 최종 후보까지는 갔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후회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 방송사에서 네. 이럴 거 차라리 빨리 군대 갔다 오자 하고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군대에 가서 2년 동안 국방홍보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약 10여 편의 군대 홍보 영화에 출연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대사가 총 합쳐도 뭐 12마디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동기가 강성범 씨인데 강성범 씨가 이제 하정우 씨와 어떤 추억을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왜 그랬냐 하면 촬영을 한 게 아니라 이 비디오 테이프 속지를 갈아 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하정우 씨의 별명이 김성훈이고 하정우는 예명이잖아요. 근데 그 예명이 탄생하기까지 그 바탕에는 아버지가 계셨다면서요. 그렇죠. 하정우 씨 아버지가 아까 김용건 씨라고 했잖아요. 네. 당연히 김 씨입니다. 하 씨가 아니라요. 그래서 김성훈이라는 본명이 있는데요. 이 김성훈이라는 본명을 너무 좀 평범하다 보니까 연예인치고는 세
세 이름을 찾았는데 많은 이름 중에 최종 예명 후보에 오른 건 3가지였다고 합니다. 세 가지? 김성훈이라는 이름 좋은데. 네. 자, 그러면 그 얘기 계속 들어볼까요? 일단 첫 번째 예명 후보가 금성훈이었어요. 90년도에 저도 참 좋아하는 홍콩 스타였는데 금성무라고 아주 잘생긴 남자 스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금이라는 성을 따고 본명인 성훈을 가지고 와서 금성훈 이 이름을 할까라고 생각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후보는 아주 남자다운 이름을 갖자라고 해서 정태성이라는 이름을 또 후보로 뒀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명 후보가 바로 하정우였다고 합니다. 네. 하정우 씨 예명과 관련해서 아버지께도 조언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김용호 씨는 3개 예명 중에 하정우를 바로 꼽았는데 그 이유가 하씨 성이 눈에 들어와서였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 하정우라는 이름이 원래 그 소속사에서 다른 배우가 쓰려고 했던 뭐 그런 이름이라면서요? 맞습니다. 바로 배우 김성수 씨였어요. 그때 2004년에 염정아 씨랑 드라마 사랑한다 말이죠 하고 있었는데 이 염정아 씨가 얘기합니다. 나 집에서 정우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 너 써라. 너 성수보다 정우가 잘 어울릴 것 같아. 근데 김성수 씨가 김성우 좀 아닌 것 같아. 김정우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장명을 받았는데 거기서 하라는 성을 준 거예요. 야. 그렇게 해서 하정우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후에 김성수 씨가 자신의 팬카페랑 감독님에게 이 이름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이 이름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독님이 하정우라는 이름을 딱 보자마자 야, 너 무슨 90년대 에로 배우 이름을 가져왔냐라고 하면서 이 이름 못 올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엔딩 크레딧에 본명인 김성수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됐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김성수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이 하정우라는 이름이 어떻게 돌아가게 됐냐? 김성수 씨의 이 소속사, 김성수 씨가 소속된 소속사에 신인 배우로 하정우 씨가 있었던 거예요. 형님이 안 쓰면 제가 써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정우 씨에게 자연스럽게 이 이름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당대 스타가 됐군요. 그러니까요. 근데 하정우 씨는 또 연기만 잘하는 게 아니고 그림도 잘 그리잖아요. 사실 이제 하정우 씨가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그림을 잘 그렸고 네. 대학 들어가서 배우의 길에 들어서면서 사실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혼자 그리고 있었던 거죠. 그게 조금 수면으로 올라오게 된 게 영화 추격자 이후에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부터인데 사실 국내가 아니라 미국 LA에서 첫 전시회를 했는데 당시 그 미국 측에서는 하정우 씨가 배우인 줄 모르고 이 그림 괜찮은데 신인 작가로 초대를 해서 전시회를 했던 거고 그 뒤에 뉴욕에서의 전시회는 완판되는 그런 하여튼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하정우 씨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연기라는 것이 차가운 머리로 이 감정을 이제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때 좀 풀어내지 못한 어떤 욕망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런데 하정우 씨가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도록 옆에서 뭔가 응원해주고 용기를 주는 또 특별한 사람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바로 배우 고현정 씨였는데요. 사실 하정우 씨가 저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배우가 쌀로 밥을 짓는 직업이라면 화가는 그 찌꺼기로 술을 담그는 일이다라는 아주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고현정 씨에게도 했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 히트 촬영 당시에 고현정 씨가 하정우 씨와 휴대폰에 있는 이 하정우 씨 그림을 이렇게 막 보게 돼요. 소신에 대해서도 듣고 그림 화풍을 딱 보게 됐는데 이 친구 그림 공부를 해보면 분명히 성공할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고현정 씨가 옆에서 굉장히 좀 응원을 많이 해줬고 이런 고현정 씨의 말이 실제로도 자신감이 됐다라고 합니다. 사실 하정우 씨는요. 그림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정우 씨가 이런 고현정 씨의 응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고현정 씨가 에드워드 호퍼의 화집을 선물을 해주기도 했는데 이 화집을 보고 스승을 삼아서 그림을 이제 처음엔 좀 모방이라 그러죠. 처음에 막 따라 그리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페이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그림이 가야 할 길이 선명해졌다. 그리고 바스키아의 화풍을 보면서 이런 그림 참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막 이제 그림을 그려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현정 씨가 그림의 조예가 깊은 모양이죠. 실제로 뭐 그림의 조예도 깊고 화가들에 대해서 화풍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실제로 본인이 좋아하는 화가 그림을
모으기도 하고요. 예. 그 최 기자가 말씀하신 드라마 히트에서 이 테이블에 엽서 한 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정우 씨가 누나 이거 뭐예요? 했더니 그게 바로 에드워드 호퍼의 밤새 많은 사람들이었고 다음 날 이제 화보, 이 화집도 선물한 건데 하정우 씨도 꿈이 있죠. 나도 언젠가 내 화집을 선물하겠다. 저는 이미 이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정우 씨 화집 이미 여러 번 나왔습니다. 네. 하정우 씨는 뭐 이미 연기력과 흥행 보증수표라는 별명까지 붙어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의 몸값은 얼마가 될까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네. 실제 하정우 씨가 출연한 영화 중에 3편이나 천만 영화에 등극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무로 대표 연기자로 불리기도 하고 또 흥행 배우로도 손꼽히는 그이기도 한데요. 요즘 충무로에서 잘 나간다라고 하는 A급 배우들의 몸값이 우스갯소리로 그냥 흔히 하는 얘기로 10+1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연료가 10억 원이고 여기에 이 영화에 대한 수익이 나면 이 수익 지분의 10% 정도를 가져가기 때문에 10+10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하정우 씨가 뭐 감독도 하고 제작의 일도 하고 있잖아요. 때문에 영화가 들어갈 때 제작 단계부터 깊숙이 관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더 궁금해지는 게 그런 하정우 씨는 재테크를 대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알기로 하정우 씨 재테크 투자는 주가 좀 주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많이 보도된 걸로 알려진 거, S커피 건물 산다. 뭐 그런 게 막 알려지고 그 보도된 걸로만 보면 뭐 송파구 방이동, 또 강서구 화곡동, 강원도 속초, 종로구 관철동, 또 서대문구 이대 근처 막 이렇게 여러 개 있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이 보도에서도 또 일부 사실이 아닌 게 있어요. 그 모든 것이 S커피 건물이 아닌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많은 건 사실이죠. 네네. 근데 어쨌든 그 S커피라는 데가 입점되어 있는 건물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요, 이 S커피 임차 시에 10년 이상 장기 임대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네. 건물주 입장에서 장기간 이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S커피를 선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연예인들 재테크 얘기하면 뭐 건물은 뭐 빠짐없이 항상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왜들 그럴까요? 실제로 수익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연예인이라는 게 잘 나가는 연예인들 수익이 불안정해요. 네. 언제 또 아무것도 없을지 몰라요. 하정우 씨 예를 들면 아버지께서도 굉장히 잘 나간 탄탄한 배우였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거든요. 뭐냐면 이게 내가 허튼 데 안 쓰려고 그 건물에다가 딱 적금처럼 묶어두는 또 그런 개념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연예계 부동산엔 땅 부자 하정우 씨 건물 5개. 몸값 10 플러스. 텐텐. 자, 다음. 자, 두 번째 스타는 찢어졌네. 네. 김희애 씨가 또 그래요? 김희애 씨입니다. 네, 1980년대 초반 영화 이 스무의 첫째 날로 데뷔해서 청순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희애 씨. 신인답지 않은 성숙한 연기력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던 중에 정말 일생일대의 인생작을 만나게 됩니다. 야, 김희애 씨는 인생작이 많은 배우 아닙니까? 그렇죠. 많죠. 근데 첫 번째 인생작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들과 딸. 그때 사실 남전 여비, 아들, 딸 차별 이런 거 많은 시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생각의 전환을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여기서 김희애 씨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다 뭐 예쁘고 다 잘하는데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던 그 후남이 캐릭터. 후남이 이름부터가 너 뒤에 후에 남동생 봐라 해서 후남이잖아요. 이 캐릭터를 맡아서 연기 너무 잘해서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얻으며 화제가 컸습니다. 네, 그런데 결혼을 한 이후에는 이 작품을 선택하는 방향이 살짝 달라졌어요. 맞습니다. 결혼 후에 정말 과감한 연기를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저도 정말 본방사수했었던 드라마. 2007년도에 내 남자의 여자라는 드라마에 출연을 했어요. 새빨간 슬립 원피스에 빠글빠글한 머리를 하고 불륜녀 연기를 너무 얄밉게 했었던 거예요. 이때 드라마 이후로 연기 대상을 휩쓸면서 국내 대표 연기파 배우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여배우들의 워너비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보통 궁금한 게 연예인들 데뷔할 때 이야기 들어보면 친구 따라서 오디션 갔다가 친구는 떨어지고 그 스타가 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김희애 씨는 어떻게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
교복 모델입니다. 탤런트 박진희 씨도 교복 모델이었고 네. 이런 분들이 좀 꽤 있는데 바로 뭐냐면 교복 모델 오디션에서 당첨이 됐어요. 어떻게 근데 된 거냐. 사실 김희애 씨는 본인 얘기가 학창시절에 나는 미모 빼고는 너무 튀지 않는 평범한 여학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로 김희애 씨 이제 학교 들어갔을 때가 교복 자유라. 교복을 입지 않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때 그래서 기성복 광고가 쏟아지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근데 무영 선생님이 너 증명사진 하나 찍어와봐. 그래서 그거를 찍어가지고 드렸는데 이게 주니어복 모델 찾기 오디션. 말하자면 교복을 안 입으니까 주니어 청소년들도 옷을 많이 샀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오디션에 나갔네. 그래서 뽑혔네. 근데 어떻게 된 거냐. 이 선생님 동생분이 광고사에 다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델이 됐고 이 학교가 사실 인문계 고등학교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만 일할 수 있었는데 주말에만 일어서도 아주 꽤 쏠쏠하게 벌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썰썰하게 벌이가 좋았으면 뭐 어느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 이제 TV 광고에 나와요. 네. 그러면 10만 원. 사실 이게 지금 80년대 초중반이에요. 그것도 좀 고등학생인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꽤 되는 돈이죠. 네, 10만 원. 그리고 지명 광고. 예전에 뭐 신문이라든가 잡지에도 또 광고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또 한 번에 5만 원. 네. 그러면 하나 찍고 따로따로 여긴 들어가 안 들어가 이게 아니잖아요. 한 번 찍으면 TV 광고 나가고 지면 나거든요. 그러면 사진 한 번 찍으면 15만 원 버는 거예요. 고등학생 나이에. 예. 그것도 80년대 초중반에 굉장히 큰 수입이었죠. 네. 당시에 저 월급. 80년대 초반에 일반 여성 근로자 월급이 10만 원 시절이에요. 그 10만 원인데 15만 원을 받으시니까 약간 아, 1.5배면은 네. 지금 월급으로 따질 때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죠. 대단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데뷔 초부터 남다른 어떻게 보면은 출연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굉장히 높다고는 저도 들었거든요. 또 제가 이 프로그램의 그 뭐랄까요. 금액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사실 또 이 부분 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출연료를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최근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성공으로 이끈 김희애 씨의 회당 출연료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7천에서 8천만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회당. 네, 김희애 씨의 경우에는 배우 고현정 씨 그리고 전지현 씨, 손예진 씨, 송혜교 씨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출연료를 받고 있는 여배우입니다. 네. 김희애 씨가 회당 7,5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16부작인 부부의 세계로 받은 출연료는 무려 12억 원에 달합니다. 야 여기에다가 재테크 능력까지 겸비했는데 아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건물을 선호하는데 네, 네. 김희애 씨는 방향이 조금 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김희애 씨가 사실 2006년도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했었어요. 이때 한창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여서 자칫하면 실패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품이 이만큼 올라 있었다라고 판결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2008년도에 이 주차장을 중심으로 루이비땡, 굿땡, 버버땡 뭐 이런 식으로 명품 매장들이 아주 즐비한 노른자 땅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도 여기 또 취재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가보면요. 뭐 드레스샵도 많고 미용실도 많고 굉장히 많은데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 손님은 굉장히 많이 오는데 하나가 없어요. 주차장. 주차장이 없어서 사람들이 와도 차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지가 매매가가 처음엔 119억 정도였었다고 하는데 2006년에? 그렇죠. 119억이었고 세다. 제가 또 조금 더 알아봤더니 대출 한 30억 정도 또 50억에서 30억 정도 또 끼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에서 나오는 월 이 수익이 약 3천만 원 정도였었다고 해요. 사실 이 주차용지가 아는 사람만 투자하는 알짜배기 어떤 틈새 상품으로 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 수익을 좀 기대했다라기보다는 투자 가치용으로 매입을 한 것으로 좀 해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희애 씨 같은 경우는 외모, 연기력, 재력 모든 걸 갖췄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건물주가 되신다고 그런 얘기 사실 있던데요. 이 주차장 너무 요지고 네. 여기에 지금 주차장을 해? 물론 수입이 아무리 뭐 월 3천씩 좋았다고 해도요. 그런데 역시나 많은 또 세간의 예상대로 이 주차장 철거하고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2006년에 119억 원에 샀다니까 이게
지금 건물 올리면 얼마나 얘기예요. 그렇죠. 사실 이때 샀었을 때 또 알아봤습니다. 제가 또 이런 부분 또 예민하거든요. 알아봤더니 평당 6천만 원 수준이었었는데 지금 김희애 씨 건물이 들어서는 그 반대편 건물의 시세를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평당 한 1억 2천만 원 선이에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준공한 부분이 1억 2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김희애 씨가 이번에 뭐 약 50억 정도의 그 공사 비용을 들여서 건물을 짓게 되면 이 공사 비용 다 합쳐서 약 250억에서 300억대 정도의 가치가 나올 것이다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임대 수익을 또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임대 수익이 적어도 일단 7천만 원 이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인근의 1층에 40평 정도 되는 규모의 임대료를 알아봤더니 현재 월 8천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장 임대료가 보통 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대당 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보통 주차장보다 조금 더 비싼 월 주차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때 한 3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면 이번에 건물을 올리고 나면 2배 이상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억소리 나는 거. 네. 다만 하나 이제 오지랖을 조금 부려서 염려가 되는 부분은 요즘 제가 가봤더니 근처에 임대합니다라고 붙여져 있는 건물이 공실이 좀 굉장히 있다? 많아요. 그래서 이 김희애 씨의 이름으로 약간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야 아마 공실률을 좀 많이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걱정은 안 되네요. 제가 지금 누구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8천인데요. 크게 걱정은 안 되지만. 네. 오지랖이었네요. 어디서 무슨 연예인 걱정을 해요? 제가 지금 무슨 걱정을 한 거죠? 근데 어쨌거나 김희애 씨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사실 김희애 씨 같은 경우는 데뷔 때부터요. 배우뿐만 아니라 예능계에서도 그렇게 탐을 냈다면서요. 맞습니다. 사실 데뷔하자마자요. 1986년이면은 근데 이때 라디오 DJ를 했어요. 그것도 김희애의 FM 인기가요. 진짜 인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뭐 진행하면서 목소리도 좋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럼 이제 나의 고정 시청자 팬층이 확보되는 거예요. 라디오 DJ 한다는 거. 이 영향이었을까요? 김희애 씨가 분명히 배우, 탤런트 김희애인데 무려 가요 차트에서 1위의 노래를 보유한 가수로 데뷔하는 계기가 됩니다. 1위를 한 노래가 있어요? 김혜애 씨가? 아침부터 노래 한 곡 해야 되겠습니다. 뭐지? 뭐예요? 나를 잊지 말아요. 그게 김혜애 씨 거예요? 오늘 네. 굉장히 제가 탁성인데 굉장히 원래 깨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좀 실망이네요, 스스로에게. 김희애 씨가 부른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전영록 씨가 작사, 작곡을 맡은 나를 잊지 말아요입니다. 감미로운 멜로디에 김희애 씨 특유의 그 청량하고 굉장히 좀 소녀 같은 그 기교 없는 이 창법이 더해져서 굉장히 노래가 큰 인기를 끌었고요. 심지어 가요 톱10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야, 저 지금 사진 속에 저 소위 얘기하는 어깨 뽕 좀. 외모도 너무나 이쁘신데 1위 가시잖아요. 어깨에 눈이 더 많이 가네요. 그런데 사실 지금과 달리 예전에는요. 방송사도 뭐 잘 옮겨 다니지 못했지만 김희애 씨 때는 또 잘 옮겨 다녔지만 이거는 있었어요. 배우하고 가수가 좀 영역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배우하는 사람은 배우. 가수하는 사람, 가수.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탤런트가 기념 앨범을 낸다? 이게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김희애 씨는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1위까지. 노래를 발표하고 1위도 하고 뿐만이 아닙니다. 토요일은 즐거워.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쇼 프로그램의 MC도 맡았는데 사실 이 역대 누가 맡았나 생각해보면 인기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 전에 보면 김청 씨, 또 조용원 씨. 이게 연예인인데 말도 잘해 예뻐 다 갖춘 사람들. 이것도 김희애 씨 뒤에는 보면 김성령, 고현정 씨가 투 MC로 보기도 했고 정말 말 그대로 탑 스타들이 이 어떤 주말에 쇼 예능 프로그램 사회를 봤었죠. 부탁해요. 아니, 이 나를 잊지 말아요가 굉장히 히트를 하면서 가수 전영록 씨의 30주년 헌정 앨범 전설에서 또 한번 이제 박정현 씨가 리메이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1980년대를 대표하는 히트곡 중 하나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이 노래가 막 가요
10 1위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럼 작사, 작곡한 전영록 씨의 저작권료 수입이 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그쵸? 전영록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라디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 살짝 빠져나갔는데요. 이 노래가 대박이 나서 그 당시 레코드 회사에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10만 원을 주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 돈이 설렁탕 20그릇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뭐 MC라던가 뭐 개그맨 분들이라던가 DJ들이 노래도 했었고 그러면서 선물 개념으로 이 노래를 줬다고 하고 또 작사 작곡에 이어서 코러스까지도 사실은 이 노래에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그 남자 목소리 그게 전영록 씨 목소리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냥 지금 시스템이었으면 야 그야말로 여기 등극하셨을 거야. 네, 건물 그냥 그쵸. 맞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전용록 씨 생각해 보시면 그 전에 네. 뭐 불티, 아이, 사랑은 그럼. 연필로 쓰세요 뿐이 아니죠. 영화 가수. 도라이 정말 최고 인기 스타인데 예. 그런 사람이 지금 곡을 준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영록 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원조 오빠 부대를 이끌고 그럼요.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원조 오빠 부대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영화, 뭐 이제 가수 종횡무진하면서 인기를 끌었었고 그리고 이때만 해도 그러면은 아닙니다. 이때도 인기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1990년도에 한국응용통계조사연구소에서 이 어떤 인기, 남녀, 탤런트 옛날에는 꼭 이런 조사를 했어요. 몇 위부터 몇 위. 이 10위 안을 봤더니 노래 부른 김희애 씨 2위. 무대 뒤에 서거나 아니면 살짝 옆에서 코러스 했던 전영록 씨 6위. 이렇게 탑스타 10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하지만 정작 김희애 씨 같은 경우에는 나는 가수를 할 재능도 없고 기념 앨범을 한 번 낸 것뿐이다 라면서 당시 자료화면에 살짝 민망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망함이 무색하게도 그 이후로도 영화 세시봉 아시죠? 이 네. 세시봉 OST에 참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트윈 폴리오의 웨딩 케이크라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고 이장희 씨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이 노래를 직접 소화를 하면서 노래 실력을 뽐내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웨딩 케이크라고 결혼식 날 부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제목만 보면 큰일 나요. 가끔 혼동해서 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거든요. 가로 부르면 정말 분위기가 큰일 나죠. 근데 이런 김희애 씨에게도 컴플렉스가 있어요? 뭐예요 이게? 컴플렉스가 있으신 아니, 것 같지가 그렇다는데? 않은데? 그래요? 네, 연예인 걱정하는 게 아니라지만 하겠습니다. 바로 김수현 작가가 콤플렉스였다라고 하는데요. 김희애 씨는 예전부터 그러니까 김수현 작가가 쓰는 이 드라마에 출연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다라고 해요. 어느 정도였냐면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알만한 동기들은 한 번씩 다 불러주는데 아니, 왜 나는 안 불러주나 콤플렉스가 생길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한 식사 자리에서 김희애 씨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김수현 작가한테 희애 씨 연기는 이 차돌에다가 참기름 발라놓은 것 같다. 네? 이게 칭찬 같기도 하고. 미끄러진다는 좀 뭐 아리송했던 거죠. 그런데 이 컴플렉스가 왜 생겼느냐 이런 말도 듣기도 들었지만 사실은 1985년에 김수현 씨가 쓴 그 작품이 영화화됐습니다. 박철수 감독 연출로 여기 M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여기에 오디션을 봤었는데 떨어졌다고 해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콤플렉스 네. 아닌 콤플렉스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네. 결국 출연을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됐습니다. 데뷔 20년 만에 2003년에 드라마 완전한 사랑. 여기서 시한부 삶을 사는 여인 영애 씨 역을 맡았는데 이때 제안하면서 준 게 신호 4줄짜리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보고 막 뛸 듯이 기뻐하는 걸 보며 사실 좀 우리 김희애 씨가 도도한 이미지잖아요. 남편이 보면서 얘기를 한 거죠. 너무 왜 그렇게 좋아해? 이랬더니 김희애 씨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여보 이거는 스티브 잡스가 지금 당신한테 같이 일하자고 할 대단한 사건이야. 그렇게 되고요. 네, 결국 김희애 씨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인생 3번째 연기 대상을 거머쥐게 됩니다. 수상소감으로도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이 무대에 올라서 또 다른 배우의 길을 열어주신 김수현 선생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 김 작가에 대한 이 감사의 인사를 빼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김수현 작가하고 일을 했죠. 네, 그렇죠. 드라마 부모님 전상서에서
발달 장애를 가진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의 강인함을 좀 보여줬고 내 남자 여자에 출연하면서 김수현 작가의 페르소나로 활약을 했습니다. 탄탄한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받았죠. 김수현 작가는 대표적인 이 김수현 사단의 김희애 씨에 대해서 김희애는 모범생이다. 아주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라고 밝히면서 때론 매력이 없다 싶을 만큼 너무 완벽을 추구하는 경향도 있지만 그 친구에게 배역이 가면 늘 안심해도 된다라면서 김희애 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뭐 김희애 씨 같은 경우는 최근 그 드라마 부부 드라마에서도 엄청난 연기를 보여주셨잖아요. 차기작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김희애 씨까지 살펴봤고요. 네. 이번에는 세 번째 스타는 신영균 씨. 야, 신영균 선생님 대단하죠. 네, 신영균 씨는 32살의 나이에 1960년 조긍아 감독의 영화 과부를 통해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후 영화 연산군, 빨간 마후라, 오인의 해병, 미워도 다시 한번 등에 출연을 하는 등 이 영화마다 계속해서 대히트를 했고요. 이후 최무룡 씨 그리고 김진규 씨와 함께 60, 70년대 대표적인 남자 배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9회 아시아 영화제 나무주연상, 제1회 대종상 영화제 나무주연상, 청룡영화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면서 영화계의 한 획을 그은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신영균 씨 같은 경우는 끼도 많았지만 공부도 그렇게 잘하셨다면서요. 아니 뭐 배우로서 이미 연기력도 좋고 잘생기고 다 갖춘 거예요. 네. 그런데 요즘에 왜 아까도 엄칠단을 얘기를 했지만 연예인들 중에 서울대 출신 이런 수식어가 붙는 분들 예. 있잖아요. 있죠. 멀리로는 이순재 선생님이 계시고 그 아래로 뭐 김태희 씨, 이상윤 씨, 서경석 씨 많은데 바로 그 원조가 신영균 선생님이에요. 서울대 중에서도 치대. 근데 졸업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치과도 개업을 해서 치과 의사로서도 일을 했었는데 그 치과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혜자 씨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 환자로 갔었던 거예요. 네. 그래요? 야, 저거 뭐야? 야, 치과 의사 면허증. 야, 우리 저게 치과 의사를 그러면 접고 배우가 됐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사실 이 서울대 출신의 잘 나가는 치과 의사에서 배우로 직업을 바꾼 것은요, 연기에 대한 아주 간절한 갈망 때문이었었는데요. 사실 신영균 씨 같은 경우는 치과 의사가 되기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 진학을 포기를 하고 먼저 연극 배우로 활동을 했었어요. 2년 동안 이제 아주 가까이에서 연극계의 현실을 바라봤는데 이게 너무 비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연극하면 배고프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였던 거예요? 일단 지금도 그런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 당시에 전국으로 순회 공연을 할 때요. 기차 탈 돈이 없어서 트럭에 장비와 소품을 잔뜩 일단 실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배우들이 올라타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전국을. 네. 그렇다 보니까 잠자는 것도 힘들고 이동하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기름 한 방울이 귀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숯을 태워서 달리는 이 목탄차라는 게 있었는데 목탄차라는 게 엔진이 또 약해서 걸핏하면 시동이 두두둑 자꾸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사가 심한 오르막 같은 경우에는 시동이 꺼지면 배우들이 뒤에서 트럭을 낑낑거리면서 이렇게 막 밀고 그러면서 전국을 순회하며 연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대전에서 대구로 이동하는데 이 신영균 씨가 얼마나 가정적이냐면 촬영장에 가족들을 데리고 갔어요. 네. 그런데 이게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이 트럭이 언덕에서 떼굴떼굴. 그런데 바로 자신의 아이들이 피 흘리는지도 모르고 울면서 엄마, 아빠 찾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가족이 먼저 생각이 든 거죠. 하다 보니까 그래 배우는 조금 나중에 해도 내가 조금 먹을 기반, 살 기반은 마련해 놓고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악문다고 누구나 이렇게 될까요? 서울대 치대에 합격하게 됩니다. 아니, 왜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때만 해도 연예인의 위상이 지금 같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그 집안 반대 같은 것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네요. 네, 사실은 당시 신영균 씨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이미 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생각이 더 들었었던 것 같은데요. 아내의 반대가 가장 심했다. 아내의 반대가 가장 이기기가 어려웠다라고 추억을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여보 내가 치과 의사랑 결혼했지 딴따라랑 결혼했어? 라고 반문을 한 거예요. 네. 정말 그렇게 하면서 결사 반대를 했다고 네. 근데 뭐 꼭 딴따라 뭐 이런 걸 하시하는 부분보다도 사실 그 당시에 배우들이 스캔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뭐 촬영 중에 막 잠적하는 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피가 뜨거운 분들이라서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당연히 걱정이 되죠. 반대하죠. 이때 신영균 씨가 약속을 합니다. 나 평생 동안 한 여자만 사랑할게. 그리고 사실 신영균 씨는 실제로 술도 안 해, 담배도 안 해, 도박도 안 해, 여자 스캔들도 없어. 아내분이 믿고 맡길만 했죠. 너무 멋있으시네요. 네. 근데 막상 데뷔를 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조금 다른 문제가 생겼다면서요? 네, 그렇죠. 신영균 씨가 영화 화조를 끝으로 은퇴까지 약 한 300여 편의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문제가 좀 발생하게 된 거죠. 네, 바로 스케줄 관리가 문제가 된 건데 당시 배우들 연기하던 1960년대 좀 상황을 살펴봐야 돼요. 뭐 신영균 씨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겹치게 출연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뭐 그 당시에 뭐 할 때 1년에 많은 작품들이 나왔거든요. 신영균 씨 예를 들면 이렇게 했어요. 오전에 한 편 찍고 오후에 한 편 찍고 밤에 또 다른 영화 찍고 사실 배우가 정신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옆에서 꼭 누가 챙겨줘야 되는데 바로 챙겨준 사람이 아내분인데 작품마다 좀 메이크업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하다 보다 넥타이 색깔도 좀 달라야지 변화가 있잖아요. 이걸 매니저처럼 옆에서 살뜰히 챙겨준 분이 아내분이었다고 합니다. 300편의 영화면 뭐 대단한 건데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비결은 뭐였을까요? 외모가 굉장히 선 굵은 네. 미남형이에요. 남성적 이미지도 있고 목소리도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거기다 지적인 이미지, 뭐 학벌뿐이 아니라 네. 외모도 지적인 이미지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외모도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캔들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들은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연기도 좋죠, 스캔들도 안 일으키죠 하다 보니까 괜찮아 밤에 와서 찍어도 돼. 아니야 우리가 조금 기다릴게 이러면서 아주 인기 폭발이었고 그래서 다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한 달에 뭐 10편, 20편씩을 겹치게 출연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하네요. 네. 아니 근데 따지고 보면 뭐 단역이나 조연으로 출연한 게 아니라 주연으로 출연한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죠, 사실은. 근데 이때 보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60년대 좀 이게 약간 다반사였던 1년에 작으면 한 130여 편, 뭐 많으면 1년에 200편 넘게 막 230편 이렇게 쏟아지던 시기인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십시다.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편수는 많지만 그중에서 흥행이 되려면 이 주연 배우의 영향이 크잖아요. 그런데 편수에 비해서 톱스타는 손가락 안에 들 만큼 꼽을 만큼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톱스타 모시기 혈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남자 배우 중 다작 배우가 신영균 씨였다면 여자 배우로는 사실 김지민 씨를 손꼽을 수가 있는데요. 김지민 씨 같은 경우에는 35년 동안 무려 700여 편, 700여 편이라는 이 영화에 출연을 해서 국내 배우 중에 최다 출연작을 갖고 있는 그런 배우이기도 합니다. 네, 앞서 1년에 영화가 많이 나오면 230편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만 영화를 많이 찍는 게 아니라 감독들도 굉장히 많은 양의 영화를 찍었습니다. 1962년 두만강아 잘 있거라로 데뷔를 한 임권택 감독님은요. 영화 100편을 넘게 찍었다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한 인터뷰에서 영화 감독이라기보다는 직업인으로서 어떤 그 맡겨진 필름을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내보내는 식이었다. 그냥 정신없이 막 찍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지금은 배우들이 직접 대사를 하잖아요. 그 시절에는 좀 어땠어요? 일단은 대사를 외우는 게 힘들죠. 왜냐하면 출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영화를 출연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1년에 수십 편씩 겹치게 출연을 하다 보니까 대본을 볼 시간이 없어서 현장에 일단 간대요. 실제 중견 배우분이 그 당시 상황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기 전날이나 현장에 도착을 해서 앉아있으면 분장을 받고 있으면 옆에서 스태프분이 오셔서 그 대본을 막 읽어준대요. 대사를. 그럼 그걸 귀로 익히고 그리고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현장에 슛이 들어가면 사실 대사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하긴 힘들고 외우고 있는 그 상황을 이용을 해서 전반적인 그 뉘앙스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그 씬 촬영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고요. 무엇보다 이게 가능했었던 것이 1960년대에는
이 동시녹음이 안 돼서 촬영 후에 성우분들이 더빙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대사와 입모양이 좀 안 맞기가 일쑤였다고 해요. 아무래도 현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신영균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프로 정신이 남달랐었던 게 이렇게 많은 작품을 하면서도 직접 대사를 하는 몇 안 되는 배우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해요. 옛날 영화 보면 그런 배우들이 있어요. 저거 본인 그쵸. 목소리인데 하는 배우들이. 네. 그리고 촬영을 이렇게 할 때 옆에서 그 대사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네. 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못하죠. 지금 배우들은 다 그거 외워서 막 연기도 하거든요. 하고 네, 그렇죠. 그거 안 되는 상황이죠. 맞아요. 근데 그러면 신영균 씨가 뽑은 내 인생 영화 네. 그건 뭘까요? 저도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영화 연산군, 빨간 마우라,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신영균 씨가 뽑는 인생의 3대 영화라고 합니다. 특히나 영화 연산군은요, 신영균 씨에게 제1회 대종상에서 최우수 작품상과 나무주연상을 안겨준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영화 빨간 마우라 사실 이거 노래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그쵸? 빨간 이거니요? 마우라는 이거. 네, 지금 화면에 보시지만 지금 저때가 컬러 필름이에요. 빨간 머플러가 아주 딱 눈에 띄죠. 거기다가 공군 전투기가 하늘을 납니다. 시원한 활주로. 와, 이런 부분들 굉장히 그전에 없었던 통쾌한 액션, 이 시원함을 주면서 흥행에 성공을 했었고요. 당시 서울시의 인구가 300만 명인데 서울 명보극장에서 당시에는 단관극장이잖아요. 단관 개봉을 합니다. 그 한 군데에서 25만 명, 거의 10명 중에 한 명이 지금 이 영화를 본 거예요. 거기다가 이 영화가 외국으로 수출도 됐어요. 그러면서 신영균 씨가 제11회 아시아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근데 이 영화 제목이 빨간 마후라잖아요. 네. 제목부터 굉장히 강렬해요. 네, 이 마우라가 사실은 원래 지금 목도리, 네. 머플러잖아요. 머플러를 잘못 그쵸. 발음해서 마우라라고 하면서 이제 생긴 거예요. 네. 사실 이 목도리라고 하는 게 이제 추위도 막아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사용을 하던 그런 어떤 아이템이었는데 60년대까지는 지금처럼 목도리라고 많이 불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도 나도 이 목도리 머플러를 마우라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거죠. 마우라. 지금 생각해보면 이 빨간 마우라가 원체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저건 마우라다라는 어떤 인식이 자리 잡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또 보태서 말씀드리면 이게 머플러의 일본어, 그러니까 일본어의 잔재인 네. 거예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에레베다 네, 이렇게 네. 막 이렇게 하듯이 해가지고 이제 그런 잔재들 이게 이제 없어지다가 또 영화가 인기를 끄니까 다시 한 번 또 네. 쓰이게 됐네요. 그러니까 요즘엔 마우라라고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없죠. 머플러라고 머플러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잖아요. 네. 예전엔 바지를 스봉이라고 그랬다. 네. 근데 요즘 기억도 못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우리말이 더 예쁜 말이 많아서 네. 우리말화 이렇게 돼 가는 건데 네. 이게 어쨌든 그 빨간 머플러, 빨간 마우라가 공군의 상징이 됐고 또 그 노래 자체도 국민가요가 됐고 공군의 노래가 됐고 네. 또 초등학교 운동회에 가면 그 노래를 막 불렀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노래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인기가 네. 있었고 또 남성들의 어떤 패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당시에 뭐 네로라는 멋쟁이들은 누구나 다 이래 빨간 머플러를 착용하기도 했고 사실은 이 전까지만 해도 따뜻함을 추구하는 목도리였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패션의 아이템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죠. 네, 신영균 씨가 꼽는 인생 영화 미워도 다시 한번 같은 경우는요, 당시에 전 국민이 울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해서 일명 최루탄 영화다라고 불렸습니다. 이 영화의 인기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시리즈물로 무려 4편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니 이쯤 되면 전 이런 게 꼭 궁금해요. 전성기 시절에 신영균 씨의 출연료는 어느 정도 됐을까? 뭐 대단했겠죠. 네, 옛날 네. 얘기할 때 꼭 비교하는 게 있죠. 그때 네. 집 한 채가 그렇죠. 얼마였어요? 네. 집 한 채 가격이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였는데 네. 신영균 씨 한 편 출연료가 70만 원이에요. 그럼 한 3편 출연하면 집 한 편 삽니다. 네. 그런데 1년에 2, 30편을 출연했어요. 두세 편이 아니고. 신영균 씨 본인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했어요. 그때는 제가 1년에 영화 찍으면은 그걸 꼬박꼬박 써면 집 10채 샀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허투루 쓴 게 아니라 그걸 차곡차곡 모아서 네. 사업에 어떤 우리가 시드머니라고 하죠. 네. 이 사업의 발판으로
자본금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야, 집 한 채가 200~300만 원일 때 출연료 70만 원에 1년에 2~30편. 야, 사고도 남지. 청출한 게 300여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떤 사업을 하신 거예요? 1960년대 초반에 동시상영관 금호극장을 인수하면서 어떤 사업에 첫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 달 수익이 신영규 씨의 1년치 출연료를 넘어설 만큼 극장 운영이 잘 됐다고 하고요. 그래요? 이 여세를 몰아서 명보제과 빌딩을 600만 원에 인수했고 제과점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바탕으로 1970년대 후반 명보극장을 인수해서 극장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게 됩니다. 90년대에 들어서는 미국 맥도날드와 손잡고 우리나라에 합작사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 영화 화조를 끝으로 충무로 현장은 떠나셨대요. 근데 떠나고 나서도 여전히 영상 문화에 대한 끈은 놓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방송국에도 투자를 하셨다면서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컬러 TV 들어오면서 80년대에 어떤 대중의 관심이 극장에서 안방극장으로 오던 때예요. 이때 민영방송이 설립이 되면서 주주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인이 넣은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5번째 5대 주주 안에 5대 들었고, 주주예요? 네네. 그리고 제작자로 변신을 해요. 프로덕션을 설립해서 방송 프로그램도 제작하고 비디오 제작, 음반 제작, 그리고 이런 국내 이런 것들을 영상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 느꼈던 부분이요. 뭐 사업가의 면모도 당연히 대단했지만 기부를 또 그렇게 많이 하셨던데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0년 10월에 신영균 원로 영화배우 500억 기부. 이게 이제 명보극장. 네. 이거를 건물과 이 자리 땅 전체를 기부한 건데 신영균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 이거 7억 원에 샀습니다. 네. 그런데 500원의 가치가 됐고 제가 이 명보극장을 잘 키웠기 때문에 가치가 커진 거죠. 자식들 먹고 살만해서 500억 기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근데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제주에 그 영화 박물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영화박물관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에 한국 영화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뭐 소품 자료들 다 들어있거든요. 네. 사재로 땅 사고 집 지어서 지은 박물관인데 사실은 이것도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또 모교인 서울대 100억 그 상당의 토지를 또 기부한 적도 있어요. 지금까지 기부한 게 1,000억 원 이상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기부만 한 게 아닙니다. 바로 뭐냐면은 신영균 예술문화재단을 만들었는데 탑스타도 있지만 어려운 영화배우들, 감독들도 있잖아요. 이런 영화인들, 예술인들, 문화예술인들의 자녀들한테 장학금도 주고요. 또 영화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을 봐야 된다. 이게 뭐냐? 후학들 지원을 하는데 후학 지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마다 열려요. 지금 코로나19로 올해 못 열렸는데 영화학교라는 게 있어요. 이거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내가 이런 영화 만들고 싶어요. 꿈과 포부를 써서 내면 여기에서 무료로 숙식하면서 1주일, 2주간 영화에 대한 모든 걸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예비 영화학도들한테 줍니다. 여기 또 교장선생님으로 안성기 배우께서 힘을 보태고 계시죠. 네, 방금 살짝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모교인 서울대, 그러니까 서울대 지금의 아이콘이 김태희 씨라면 원래는 이제 신영균 씨였던 거예요. 서울대 발전기금으로 100억 원의 토지를 기부를 하기도 하고요. 또 지난 2012년도에는 서울대 나온 또 배우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순재 씨, 심영웅 씨 등 이 서울대 연극 동아리 출신 후배들과 함께 하얀 중립극이라는 연극에 출연을 해서 정말 오랜만에 정정한 이 연기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9년 11월에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영화 같은 삶이 이런 삶이 아닐까 저는 싶더라고요. 멋지네요. 인생의 어느 한때 신영균 씨는 그랬겠죠. 치과 의사를 할까? 네. 배우 할까? 야, 여기서 일루 갔으면. 네.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나는 어디 갈 데가 없네. 지금 자리가 있으니까 원래 가수 할까, 아나운서 할까, 나 아나운서 하시잖아요. 네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피아노의 거장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경기도 오산시에서는 한 피아노 거장의 마스터 클래스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했는데요. 그 피아노 거장은 바로 세이무어 번스타인이었습니다.
이 마스터 클래스에는 공개 모집과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학생 4명이 참여했는데 이 번스타인은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며 한국의 평화를 기원하는 편집곡을 연주했습니다. 번스타인은 미8군 소속 보병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이번 연주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오산시가 조성한 중미령 평화공원에서 진행됐습니다.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역사교육의 문화예술의 전당으로서 자리매김하는 큰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 있는 행사가 앞으로도 자주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간식으로 가래떡을 이렇게 구워서 그거 조총에다 이렇게 달콤하게 찍어 먹으면 참 맛있었는데 네. 요즘은 그런 간식을 잘 안 해줘요. 오늘 11월 11일 가래떡 데이니까 그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퇴근길에 가래떡 사들고 집에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